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화가 다시 재개됩니다. 오는 9일에 외교안보 대화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미국의 중간선거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 이 같은 깜짝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간선거의 결과에도 앞으로의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꽤 줄 법한데요.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h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중간선거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역시 혼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36%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209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조금 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의 약보합으로 마치면서 6거래 상승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75%대 상승하면서 6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중이고요.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있습니다. 현재는 나스닥은 0.33%대 밀리고 있습니다. 6,9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0.24%대 밀리고 있고요. 2,752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는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95.9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는데요. 현재는 0.45% 상승하면서 123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 제재에서 면제되는 나라가 8개국 있다는 소식이 유가의 상승 탄력을 짓누릅니다. 현재는 0.59%대 떨어지고 있는데요. 6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중국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요 0.23%대 내리면서 2,659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강보합으로 마쳤는데요. 0.72%대 상승하면서 26,120선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의미를 담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한창 시작 중인데요.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고 결과에 따른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재개된 미국의 이란 제재 영향 때문인데요. 정확히 어떤 제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 이슈로 앞으로 유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중간선거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쯤 아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 주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사전투표가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5일에 마감된 사전투표 숫자는요, 지금 2014년 중간선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이 3,526만 명으로 2014년 때 있었던 대선 때보다 2,100만 명을 크게 넘어선 상태입니다. 단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2016년 이 4,631만 명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사실 전체적인 득표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는 이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주로 젊은 층이 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는 점을 보면 민주당의 우세를 조금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공화당은요, 지금 마지막 보수 대결집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그리고 불법 이민 등을 지금 계속 이슈화를 하면서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곧 출구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가게 될 경우에 트럼프의 탄핵 또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 시나리오가 총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했을 때의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아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러시아 스캔들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전체 100석 중에 35석을 새로 뽑습니다. 기존 상원 의석수를 보면요. 이 공화당이 51석, 그리고 민주당이 47석, 그리고 무소속이 2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만 이 표심을 조금 움직인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사실상은 이 보수와 진보 색채가 굉장히 뚜렷한 곳들에서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만큼 민주당의 이 상원 장악 가능성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좀 밀어붙이려면요, 적어도 상원에서 5석에서 10석 이상의 좀 차이가 나야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확보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 주지사 선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50명 중에 36명을 뽑는데요. 이 부분에 더욱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재 국제유가가의 혼조세를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제재, 지금 2단계 제재 들어가면서 이란이 부당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단계 제재 5일부터 이미 발효가 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그동안 좀 꾸준하게 예고를 했던 대로 5일 0시를 기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2단계 경제 금융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요, 5일 전날이죠, 오전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은 오늘로써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라서 이 전에 해제했던 모든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이죠. 이때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이 참여해서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이 핵 합의를 전격 타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조금 완화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2017년이죠.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란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핵 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지난 5월에 핵 합의 파기를 전격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1단계 제재를 이어서요, 이번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제재
제재를 전면 복원한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좀 이 2단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가해지는 제재를 봤을 때 원유는 물론 이 석유화학 제품과 천연가스 수출도 전면 차단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 즉 0으로 줄여서 이란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인데요. 또 이란 국영석유회사와 국영선박회사 그리고 이란의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이란의 은행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를 만약에 어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란과 거래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하겠죠. 이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들도 제재를 받는 이른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제3의 제재 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서 한국 그리고 인도, 일본, 터키, 중국, 이탈리아, 그리스, 타이완 등의 이란산 원유를 대규모 수입하는 일부 국가들에게 이 미칠 파장, 즉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요소들을 비롯해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8개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원유 수입을 인정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란의 국민들 역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일부 면제국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면제 유예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이 8개 국가는 이미 지난 6개월간의 이란산 원유 구매를 상당 규모 이제 감축을 조금 했고 이 2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들 8개국은요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180일 즉 6개월 동안 이 한시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또 실질적인 감축 상황을 판단해서 이 180일마다 즉 6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인정을 해준 건데요. 한마디로 사실 이 미국 측에서 보면요, 좀 압박은 가하되 유가 상승은 조금 예방한다라는 이러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요,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일 대국민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 정부의 제재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굉장히 불법적이고 이 부당한 조치라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미국을 제치고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계속 석유를 수출해서 미국의 제재를 이제 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단합이 필요하다라고도 연설을 했습니다. 현재 이란은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 핵합의 당사국들한테 이 현재 핵합의에 준수하게 맞게끔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당사국들과는 이 준수하게 그러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또한 이란은 지난 40년간 미국에 대해서 승리를 거둬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금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반발이 조금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4일이었죠. 지난 1979년에 이란 대학생들의 이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발생 39주년이 됐던 날입니다. 당시 이란 학생들은 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서 미국인 50여 명을 인질로 잡고 무려 440일 넘게 강제 점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2단계 제재 복원을 하루 앞둔 이날 4일이죠. 수많은 이란인들이 테헤란에 있던 과거 미국 대사관 건물 앞에서 미국을 타도하자라고 외치면서 좀 대규모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이란산 원유 수출 추이가 올해 들어서 이미 제재가 재개가 된다라고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백을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산의 원유들이 좀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조금 하강 압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유가 관련 매매 전략은요, 곧 이어서 이제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또 유가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사실상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제재가 복원이 되면서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어 왔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8개 국가나 예외의 국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상승 모멘텀을 좀 잃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희가 유가 방향을 어떻게 저희가 짚어보면 좋겠고 또 오늘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지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제가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차트 보면 지난 월요일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또 정확하게 이 라인들이 딱딱 맞았던 이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63.45 이 네 번째 라인 63.45를 하면 올라와도 63.45 여기 네 번째 라인이 저항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목표가를 이 네 번째 라인까지만 잡아드렸습니다. 이 63.45까지만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어제 시장에서 이 64.45가 이 정확하게 좀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간밤에는 추가적으로 좀 밀린 것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하락할 때는 이 두 번째 라인이죠. 여기가 지금 61.85인데요. 이쪽을 목표가로 보라고 제가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종가가 61.77로 끝나면서 아주 안정적인 매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 다음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장도 이란의 제재 예외 국가들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외신에 따르면요, 중국이 일일 36만 배럴, 그리고 인도가 30만 배럴, 우리나라가 20만 배럴의 예외가 허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수요 공급이 좀 조사를 한 EIA 에너지정보청에서는 미국의 산유량이 급격한 증가로 내년에는 일일 평균 1,200만 배럴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소식 때문에 유가가 지금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최근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계속 하방으로 봐야 되고요. 또 특별한 반등의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한 반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추세를 조금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1.85를 기준으로, 현재 이 두 번째 라인이죠. 61.85를 기준으로 하락 목표치를요, 요 바로 맨 하단에 있는 60.15까지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 일봉 차트를 봤을 때,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재 지금 이 차트 움직임만 봐도요, 좀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이렇게 그러한 갈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완벽하게 상승 탄력을 좀 보이려면요, 일단 이 네 번째 라인, 여기가 주 지지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7,010포인트로 완전히 올라서야 이 상승 쪽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는 지금 굉장히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7,010포인트 쪽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간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만 끝나지가 않는다면 지금의 반등세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방 대응이 좀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010포인트, 현재 지금 제가 이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7,010포인트를 올라선다면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라인이죠. 이 다섯 번째 라인이 이 7,175포인트까지는 좀 어느 정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민주당이 이 상하원을 차지하는 압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방의 위험이 있는 만큼요. 지난번 저점이었죠. 맨 하단에 있는 이 6,600포인트를 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 유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에서 중국 시장을 엿볼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 회사죠. 레고가 중국 업체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가짜 레고 러핀을 제조해 판매한 중국 업체 4곳은 사라지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상해가 새로운 증시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를 만들어 관련 기업 성장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는데요. 정확히 어떤 시장이고 새로운 시장의 탄생에는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일단은 중시장은 혼조세에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종 같은 경우는 0.23% 하락을 했고,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는 0.61% 하락, 그리고 창업한 정도가 0.02% 이제 상승을 마감했는데,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모든 증시들이요,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종합지수도 0.23%대 떨어졌고요. 선정성분지수도 0.61% 내렸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에서 하락이 나왔고 또 어떤 종목들에서 하락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네, 멘토님께 다시 한번 우리 중국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마감장 증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해종합지수는요, 0.23%대 떨어지면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659포인트로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선정성분 지수 역시 내리면서 마감했는데요. 0.61%대 내리면서 7,791포인트에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창업한 지수는 0.02% 소폭 상승했는데 사실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강보합에서 맞췄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장에서 지금 현재 레고가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고요. 앞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짝퉁의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강동성이랑 광저우 그리고 슈구 같은 경우가 이 러피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고의 블록 장난감을 흔히 말해서 이제 무단으로 복제를 해서 판매한 이제 중국 업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레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일단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게 이제 업체 4곳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관련된 제품의 생산, 판매, 그리고 전시, 이 활동들을 모두 금지를 하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조금 의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레고 측에 한 450만 원, 한 7억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도 지불하라고 이제 좀 판결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판결, 그리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판결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레고가 지금 현재 소송을 했는데 아무래도 짝퉁 천국에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송에서 승리를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기업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레고가 중국에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소송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위법을 했다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레고가 이번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이유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소송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레고가 중국 쪽에 대한 그 시장을 좀 넓혀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레고 같은 경우에 유아용 완구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성인층에서도 이제 매니아층이 상당히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레고 블록 시리즈가 이제 뭐 한정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가에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 레고 쪽 같은 경우에 그 시장 자체가 서유럽이랑 미국 완구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이전만큼은 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중국이 이제 역시나 뭐 레고의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뭐 짝퉁이나 모조품을 뭐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강한 제재를 많이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어 있는 그 중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 레고가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파이를 이제 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그 모조품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갉아먹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송을 조금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완구 시장에서 그 중국 완구 시장에서 레고 시장의 점유율 한 10%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이제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듯이 레고 같은 경우가 지난 이제 9월 달에 아시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레고 플래시급 매장을 상해에 이제 오픈을 했고, 내년 초에는 이제 베이징 쪽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레고 자체가 중국 시장을 상당히 이제 좀 중요 시장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플래그십 매장을 이제 넓히면서 인지도랑 그다음에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려는 그런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그 게임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랑 협력을 해서 레고 관련 게임도 함께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제 레고가 사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아용 뭐 장난감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이게 교육용으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이제 공립학교랑 사립교육기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집중력, 뭐 운동 향상 기능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레고의 목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쪽에 장난감에 취미를 붙여서 친밀도를 좀 높이고, 향후 구매력이 됐을 때, 소비 여력이 됐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전략인데, 상당히 중국 시장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이슈가 뭐 레고가 이제 중국을 뭐 중요한 시장으로 본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어쨌든 중국이 자국의 기업이 아닌 해외의 기업에 손을 들어줬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도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 많이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복제품, 뭐 모조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아서 영업 활동에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좀 보여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단순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쪽으로도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국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 덕분에 앞으로 레고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이 주식 거래 시장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상해 증시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시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름으로 뭐 일컬어지는 부분들은 곽창판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이제 내년에 출범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5일날 상해 이제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곽창판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이슈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중국 증감회에서도 곽창판이 이제 자본시장 과기혁신에 대한 서비스 방면에서 부족함을 메워주는 자본시장의 성장 개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쪽에 대한 그 관심이나 아니면은 시장의 이슈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순이익이나 이제 지배구조 방면에서 기존 거래소랑은 조금 다른 차별화된 조치를 완비를 해서 혁신 기업에 대한 이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기업들이 아니라 혁신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상장을 시켜서 자금 조달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 기업에 대한 포용성을 좀 높일 것이다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중소 투자자들도 뮤추얼 펀드 같은 방식으로 과창판에 투자를 해서 하이테크 기업의 발전과 성과를 누리도록 지금 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요,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과창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중국판 나스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판 나스닥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도 있고요. 중국 타임신망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중국판 나스닥이 상하이에 출범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홍콩 명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벤처 전용 당일 시장인 심산판이라고 이제 좀 비슷하다고도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심산판과 비교를 해서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잠재력 있는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하이테크 기업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핀테크, 로봇 이러한 이제 스타트업들을 좀 유치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상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순이익이랑 매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이익이나 매출 등의 방면의 요구 조건을, 그러니까 상장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없애서 이제 적자 기업도 좀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향후 세칙이 좀 공개가 돼야 알겠지만,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이 과창판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테크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나 수익이 없고 적자 기업이지만, 이제 상장을 시켜서 자금 조달, 그리고 이쪽 섹터를 좀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좀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 기업들을 중국 시장에서 살려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 코드 번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홍콩 시장이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 하이테크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알리바바나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상장을 한 게 아니라 홍콩이나 아니면 미국에 이제 상장을 상당히 좀 많이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해외 기업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다라고 이제 집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사실 손해입니다. 이 기업들이 자국에서 상장을 했고 자국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은 그 주식을 보유한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자산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도 좀 활개를 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건에 막혀서, 중국이나 미국, 그러니까 홍콩이나 미국 쪽에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배도 아픈 부분들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굳이 뭐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러한 이제 그 전략이 좀 깔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사실 뭐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청판에 의해서 중국 증시에 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있겠지만 신성장 이쪽 섹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전에 음질을 고르지 못해서 방송까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께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 중국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국 증시는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두 지시 모두 현재 강보합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02%대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0.02%대 함께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저희 기업 분석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익히 알고 계신 기업 중에 하나인 항서제약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중국 쪽에서도 항서제약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신약개발 선도업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암제는 1위, 마취제는 2위에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티닙이랑 그다음에 피로티닙 이쪽 메가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충분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64.000 위안, 목표가는 80.000 위안, 손절가는 59.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항서제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들이 모두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장의 규모를 보면 상당히 이 관망세가 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국내장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네.
네. 오늘장 저희가 일단 관망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뭐 짙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외국인이랑 개인 정도가 거래소 시장에서 한 100억씩 매도가 나오고 있고, 국가한도 한 170억 순매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거래소 120억 매도에 코스닥 90억 매수이기 때문에 뭐 거래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 거의 크게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선물 시장에서만 아무래도 이제 뭐 만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포지션 변화 정도, 사실 뭐 포지션 변화도 크게 나타나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선물 쪽 거래만 어느 정도 있지 거래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현물 거래는 크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는 일단은 지나고 나서 보자.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지나고 나서 보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 지수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2000선을 하회한 다음에 2000선에서 지금 뭐 2100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지수가 5% 정도 올라왔고, 한 100포인트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2100선을 갭으로 깨면서 내려왔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벤트가 있건 없건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뭐 쌍바닥을 만들어 갈 자리인지 아니면은 갭을 완벽히 한 번에 메꾸면서 돌파를 할지에 대한 관망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지수적인 자체에서도 관망 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고,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 자체로도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관망세를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 지금 대부분의 그 시장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중간선거 관련된 부분들에 상당히 좀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선거가 어떻게 나오든 증시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10월 3일부터 최근에 미국 다우 기준으로 10월 3일 이제 고점 26,951부터 하단까지 10월 29일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10월 첫 거래부터 10월의 마지막 거래 수준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감, 딱 두 가지로 대부분 핑계거리를 찾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사이 실현 욕구가 그러한 핑계거리로 인해서 같이 좀 내려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리바운드는 확실히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24,000까지 뭐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탄탄해지면서 사실 하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우랑 S&P는 확실히 단기적인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미국 증시는 저는 크게 우려할 부분들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도 이제 뭐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인지를 좀 고르지 못해서 포인트를 못 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여기서 다시 정고점 탈환을 하더라도 중국 증시 26,000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국내 증시는 또다시 모멘텀을 못 받고 힘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중간선 선거에 대한 코멘트 이슈보다는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시장을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 시장을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익단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상장사 3분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뭐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수가 2000선 아래를 깨고 올라왔지만 2000선 위쪽으로 랠리를 펼쳐줬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거래소에 있는 많은 섹터들이 다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뭐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상장사 영업 열심히 했지만 삼성전자랑 뭐 반도체 쪽 빼면은 별 볼 일 없다라는 부분들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쨌든 빅사이클이 완전히 뭐 꺾여 내려가는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슬로우 다운 된다라고 하면은 상장사 영업 이익단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 부분들을 현대차 주가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사실 뭐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제 투자를 하신 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10만 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가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주봉이랑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나왔죠. 2008년도 하반기에. 그리고 나서 현대차가 그때 당시에 한 8만 원, 7만 원 하고 있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3만 원, 4만 원대 이때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이제 뭐 미국에서 양적 완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2009년도 그리고 2009년도 말에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원을 돌파를 했고, 그때부터 27만 원대까지 2012년도까지 27만 원대까지 2.7배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10만 원이었거든요. 왜 이제 이 10만 원대가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10만 원을 한번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고가가 2005년 12월 달에 10만 500원 찍으면서 이제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09년도에 돌파하면서 랠리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10만 원대가 조만간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리고 뭐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를 안 만들고 부동산 투자,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불패이긴 하지만 그런 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 산업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쪽에서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전통적인 섹터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정유화학인데, 정유화학은 지금 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따라가는 수준. 그러니까 뭐 유가 움직임이 아니라 이익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조선주 쉽지 않다라는 코멘트.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총 10여 년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는 딱히 모멘텀이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코스닥 쪽에 신성장이 있는 그쪽 산업 섹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연초부터 이어져 왔었고요. 최근에 증시 조정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고밸류, 고PER 이슈로 이제 조정이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앞서 먼저 이제 콘텐츠 관련된 엔터 3사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심하게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앞전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단기적인 랠리를 보였다가 차익 실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섹터가 이제 남북경협 섹터, 오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의 자금이 풍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관점이 인지가 높을수록 시장에서는 어쨌든 되는 업종, 되는 섹터 위주, 그리고 남들이 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자금이 몰릴 것 같은 그런 섹터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여기에 이제 남북경협, 이 네 가지 섹터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쪽 섹터에서만 사실 투자 포인트를 찾아서 접근을 하셔야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로는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일부 리바운드들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올라오면서. 그래서 저점 대비 한 30%에서 많게는 40%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들이 다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섹터 내에서도 또다시 종목을 슬림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의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다 움직였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오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JYP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YG나 SM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러한 움직임들이 아닙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은 포스코 캠텍 정도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기간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동반 조정을 받았지만 SM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유한양의 한 종목 정도가 이제 강했었고, 오늘 일부 이제 확산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하기는 상당 부분 재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종목을 좀 슬림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종목을 아무 종목이나 슬림화, 종목을 단순히 종목 수를 줄이는 게 종목 슬림화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HTS 들어가서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기관별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실히 수급이 뒷받침되는,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에서 주인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4가지 섹터 중에서도 분명히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었던 그런 종목들이 시장 올라갈 때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을 최대한 압축해서 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형철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하락을 거듭하던 국내 증시였기 때문에요. 지금 이 관망세를 저희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관망이 사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뿐만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지금의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까지 모두 있다는 부분을 우리 형철 멘토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주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별개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입동이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